예, 힘드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 힘든 모양이네요. 자, 이번 시간은 계약법 24페이지 테마 8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그리고 기본서는 544페이지예요. 자, 계약의 해제에 관계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계약 해제의 이론을 이해할 때는 세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해제권 발생, 두 번째는 해제권 행사, 세 번째는 해제의 효과. 이 세 단계로 이론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제권 발생입니다. 해제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권이 있고 법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매매 계약 등을 할 때 당사자 간에 해제권을 약정하여 유보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약정 해제권이든 법정 해제권이든 해해 웃는데 둘 다 단독 행위예요. 그러므로 비교하는 개념이 합의 해제라는 게 있다고요.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을 말합니다. 그럼 계약과 단독 행위는 구별됩니다. 예. 그때 약정 해제권의 대표적인 예는 나중에 매매를 할 때 배울 계약금, 계약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데 법정 해제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해제권이 발생한 것인데 이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이 채무 불이행 때문에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을 민법에는 둘만 규정해 놓고 있어요. 법률 규정에 둘이 있다는 말이지 채무 불이행이 둘이란 말은 아닙니다. 민법 규정에는 둘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요. 해제를 이해하실 때에는 이행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불능은 그 차이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 중에 이행지체는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최고해야만 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행불능은 이행이 불가능해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것을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이행지체 중에 예외적으로 최고를 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예외가 있어요. 세 개가 있지만 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기행위예요. 계약, 즉 법률행위 중 정기, 딱 정해진 시기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위는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게을리해도 최고하지 않고 무엇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제권이요. 두 번째, 미리 이행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표시했다면 이행지체라도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하면 특약으로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그때는 최고하지 않고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의 채무 불이행도 있어요. 여러 차례 적었기 때문에 오늘은 적지 않고 바로 환기합니다. 자, 요약집에서 26페이지 설명하고 있어요.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그 이외 채무 불이행도 있다. 불완전 이행이요. 완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일종인데 추완이 가능하다면 최고하지만 추완이 불가능하다면 최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채권자 지체와 수령 지체는 같은 말이에요. 지체는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행지체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도 최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 현재 대법원 판례가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때는 최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원칙적으로 계약은 해지할 수 없으므로 최고를 논할 가치는 없고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칙 계약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법률 규정 외 채무 불이행도 있지만 민법은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으로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중에 점진적으로 확인할 것인데 법정 해제권이든 약정 해제권이든 둘 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권에 관련된 규정은 단독행위인 약정 해제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정 해제권도 약정 해제권도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권에 관련된 규정은
일부를 제외하고 약정 해제권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계약이지 단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권에 관련된 규정은 원칙 합의 해제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나중에 좀 더 내공이 쌓이면 법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 합의 해제에 관련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문제풀이 좀 더 하고. 머리가 띵하면 다 들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꾸 부담 갖지 마시고 쉬운 것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2% 부족하다고. 예, 합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두를 다 아셔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한 번쯤이라도 출제된 것은 제가 설명을 해야만 나중에 문제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뿐이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자꾸 줄일 거예요. 자주 출제되고 꼭 알아야 되는 최소한은 정확하게. 나머지는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시면 시험장에 가면 들었다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쪽쪽 다 찍지는 못해도 약간 실수를 해도 정답에 적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셔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해제권 행사요.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일 수가 있어요. 가령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를 정과 매매하였습니다. 그럼 갑을병이 매도인이고 정이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법정 해제권은 매도인에게 기속되고,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하면 법정 해제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그래서 해제권자나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일 수도 있다. 이때 해제권은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해제권 행사의 불가분성, 나누지 못한다.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전원으로부터 행사해야만 해요.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만 합니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만 하지만 동시에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소멸의 불가분성이요. 소멸의 불가분성은 행사의 불가분성을 아셨다면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아래쪽 예를 해볼게요. 정의 해제권자인데 상대방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해버렸다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갑을에게도 해제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정의 해제권은 소멸해버려요. 되겠습니까? 또한 위의 예를 해도 해제권자가 여러 명인데 해제권자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해버렸다면 전원으로부터 행사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갑을의 해제권도 소멸해버린다. 되겠습니까? 그게 소멸의 불가분성에 관련된 논리입니다. 행사의 불가분성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해제의 효과입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을 간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했다고 제가 예를 듭니다. 1월 1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10% 지불하고 차후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기로 하고 차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매매했다고 예를 듭니다. 그럼 3월 1일 현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고 매매 목적물도 인도했다는 전제하 예를 듭니다. 만약 매매 목적물이 건물이라면 건물도 인도했어요. 그럼 3월 1일 날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면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 매매 계약이 이행이 됩니다. 근데 3월 1일 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매수인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매도인은 제가 예를 든 구조는 자기 채무를 다 이행한 상태죠. 예.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중 이행지체라고. 대금은 불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해제의 효과를 이해해보자. 그럼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면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제하기 전에 이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는 해제권이 발생하고 보시다시피 해제권은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여부는 자유예요.
권리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가 선택한다고. 그러므로 해제권 행사,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말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한다? 해제권 행사요.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가 돼요.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제권이 발생해야 하고, 해제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고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 그럼 이행지체는 1, 2, 3, 4란 절차를 타고 오지만 이행불능은 1번 절차는 생략되고 2번으로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차이점 외에 최고를 하고 안 하고를 제외하고는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같다 다르다? 같다니까요. 똑같아. 자, 해제의 효과요.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그럼 이 무효는 103조가 아닌 개별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일반적인 무효의 효과하고는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란 용어를 쓴다고. 권리로 표현하면 원상회복 청구권, 의무로 표현하면 원상회복 의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익의 현존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 반환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하고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반환의 범위는 원칙 선의예자는 현존 이익만, 악의예자는 전부 반환하는데 선의예자도 어떻게 반환하라 돼 있다? 전부 반환이요. 그래서 반환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특식이에요. 이 말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일종입니다. 특식이란 말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일종인데 반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용어를 쓰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란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세밀하게 구별 안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어떤 경우에 대법관들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던져버리기도 해요. 고민하신 여러분들이 띨띨한 대법관들의 판례를 대충 알아서 보시면 된다. 정확하게는 용어를 이렇게 구별하는 게 옳은 것이나 부당 원상회복 의무도 무엇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란 표현을 쓰지 않고 계약을 해제했는데도 판례 중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써버리는 판례도 있다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대법관들이 좀 더 치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밀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오랜 경험으로 그냥 용어 이런 것들 별 구별할 가치가 없는 것들은 혼선으로 혼용해 써버려 그냥.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머리가 찌근찌근해. 깔끔하게 구별해 주면 좋을 건데. 지금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일종이에요. 예.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기 때문에 해제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무엇을 별도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을 이렇게 현란하게 사용합니다.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현란한 표현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손해가 생기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계약의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친다면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는 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냥 계약 해제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을 던지면 될 것을 현란하게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요. 그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오늘 원칙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인 것은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원칙이 신뢰이익이에요.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인데도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 계약이 애초에는 유효했지만 해제하고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경우는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고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였음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확 줄이면 애초부터 계약이 무효라면 손해배상은 원칙 신뢰이익. 계약은 애초에는 유효했는데 해제 등을 하고 무효가 됐을 때에는 원칙이 이행이익. 이행이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매차익, 전매이익 등을 말한다고. 해제가 안 되고 무효가 안 되고 유효한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또다시 팔아먹으면 전매이익을 얻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것 등을 말합니다. 그때 이 이행이익은 신뢰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이익을 배상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신뢰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예외가 있다고. 그럼 원칙만 축을 잡으면 예외는 반대라. 예외는 반대. 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일 때에는 원칙 신뢰이익을 배상하고 예외적으로 이행이익.
계약이 애초에는 유효한 것은 이행이익을 배상하고 예외적으로 실내이익. 원칙만 기억 좀 하자고. 자, 그럼 여기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해를 좀 해 보겠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중에 좌측의 예를 들고 매도인의 원상 회복 의무를 해보자고요. 전부 다 돌려주는 게 원상 회복이에요. 그럼 이미 이행한 걸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반환해야죠. 계약금, 중도금을 반환하는데 중도금은 반드시 금전입니다. 매매대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대금이라 볼 수는 없어요. 매매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지만 계약금은 금전일 수도 있고 금전이 아닌 물건. 그러니까 법률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받은 것이 금전인 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계약금은 금전이 아닌 유가물, 물건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금전을 반환할 때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법정은 생략하기도 해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라고 돼 있다. 받은 다음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는 규정이 이 이자가 지연이자 아닙니다. 지연이자란 개념이라면 받은 다음 날로부터 가산할 것이나 지연이자란 개념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내용입니다. 이 표현을 쓸 때 부당이득 반환의 내용이다. 이렇게 와도 그 말이란 걸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괜히 고매하신 대법관들을 까서 제가 대법관들만큼 제가 법을 알겠습니까? 그분들이야 수십 년 동안에 실무를 하신 분인데 지연이자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도 을의 채무 불이행을 예를 들었잖아. 갑이 해제권자고 되겠죠? 예, 지연이자란 개념이 아니라 원상회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지 받은 다음 날로부터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럼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 해보자고요. 첫째, 목적물 반환 의무. 그 중에 건물을 반환한다고 지금. 건물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과실도 반환해야 됩니다. 전부 반환해야 전부.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선의점유자라 할지라도 과실 취득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취소가 됐을 때에는 점유자가 선의라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 전부 반환하기 때문에 과실까지 다 돌려줘야 돼. 그때 매매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 건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칙이 원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물을 반환한다는 말은 원래 물건을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 가액과 가격은 같은 말입니다. 을 반환하는 예외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 가격을 반환할 것인가? 자, 매매 목적물이 건물이란 전제하 이 건물이 멸실돼 버렸다면 원물을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물이 멸실됐다고 언제나 가격을 반환하는 건 아닙니다. 매수인으로의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여야만 합니다. 매수인으로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때는 목적물, 건물의 가격을 반환하는 것이다. 그때 가격을 반환할 때는 매매 당시의 가격을 반환할 것인가, 해지할 당시의 가격을 반환할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든다면 매매할 때는 3억짜리였습니다. 근데 해지할 때는 5억짜리가 됐어요. 그럼 원물이 돌아갔다면 얼마짜리가 돌아갔을 것이다? 5억짜리예요. 그러니까 매매할 당시 가격이다, 아니면 해지할 당시 가격이다 라는 걸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데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되기 위하여 대법원 판례가 유인성설, 즉 물권적 효과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복귀되기 위해서 당연히 복귀되는 것이다. 판례의 논조, 당연이란 말은 말소등기란 형식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말소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되는 것이다? 매도인 갑에게. 해제에 국한되지 않고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나 합의 해제 등이 된 경우 물건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말소 등기란 형식은 필요 없다는 말을 판례는 당연히 복귀한다. 지문에도 당연히 복귀한다고 오면 등기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채로 이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처분의 전제로 말소 등기하면 돼요. 처분의 전제로 말소 등기할 때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고 갑에게, 등기는 누구에게 있고 을에게,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앞쪽을 조금 찍으시고 지울 거예요. 예, 좀 지우겠습니다.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하고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는 말은 해지하기 전에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을과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매매 등을 했다면 을병 간에는 을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아무리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해도 이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데 문제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면 이 계약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결과가 돼버렸다고. 무엇 때문에? 이 소급효 때문에. 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제3자를 법률상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법 조문은 암기할 가치 없고 민법 548조 제1항 단서는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냥 제3자라 돼 있지 계약의 해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왜냐하면 해제하기 전에는 이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은 자이기 때문에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비교한다면 갑과 을이 매매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럼 해제하기 전에는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문제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된 상태인데 판례가 유인성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소 등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고. 해제 후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가 있다면 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와 거래한 자는 등기에도 원칙적으로 권리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해제한 후에 거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등기를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요. 해제 후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는 무엇인 경우에만 보호하겠다고? 그럼 결국 이런 말 아닙니까? 해제의 소급효에 대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지울게요. 법률이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 조문은 암기할 가치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은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라 규정. 해제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런데 판례가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하고 있어. 해제 후 말소 등기하기 전에 거래한 제3자는 판례는 무엇인 경우에만 보호하겠다고? 선의인 경우에만.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때 법률상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해요. 동사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는 필요 없어요.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지,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얼병간에는 병이 매수인이잖아. 등기한 매수인, 등기한 매수인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까지 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역권자 등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제3자는 등기를 한 물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물권자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반대 해석한다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등기된 물건을 가진 자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에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채권자 중에 보호되는 채권자가 있다고. 다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보호되는 것은 시험을 위해서는 두 가지요. 하나는 쉽네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물건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은 보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채권자 중에 뭐 채권 자체를 양도받았거나 채권 자체를 압류, 감류, 뭐 전부 명령을 받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물건, 즉 부동산을 감류한 채권자는 보호하겠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채권 자체를 양도받았거나 채권 자체를 뭐 압류했거나 또는 채권 자체를 압류하고 뭐 전부 명령을 받았거나 이런 자들은 보호 안 해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물건, 부동산을 감유한 채권자는 보호하겠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직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를 하면서 좀 더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에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계약법 강론 매매 임대차는 나중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첫째 시간부터는 문제 풀이할 것인데, 민법 총칙은 다음 주에는 의사 표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정.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그 민법 총칙 의사 표시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오십시오. 되도록이면 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야 됩니다.
귀찮다고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이렇게 하면 능률이 낮아요. 물론 안 하시고 오는 것보다 좀 낫겠지만, 그리고 한정된 시간에 문제 풀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재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 여러분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고, 제가 하지 않아도 궁금한 건 질문해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말고 쉬는 시간에. 그리고 물어보기 약간 그러면 그냥 밴드에 사진 찍어 올려도 돼요. 답변해 드릴게요. 하여튼 좀 힘드시더라도 이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 동안의 문제풀이, 민법 총칙 의사표시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